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A매치 경기로 분석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일단 페루한테 실점하면서 패배했던 경기가 되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안현범, 원두재, 정승현, 오형규 등 선발로 잘 못 보기도 했고 뉴페이스들을 봤던 경기였는데요. 새로운 선수들끼리의 조합을 맞춰본 경기였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움직임의 합을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제 전술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페루한테 밀리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술 포인트로 잡은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자 했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명단만 봤을 때 황희찬과 오형규가 투톱으로 위치하나 싶지만 오형규 원톱에 황희찬은 사실상 세컨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선수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될 때 후방에서는 4-2-3-1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원두재가 원볼란치로 위치한 채로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에 있을 때 페루는 4-4-2 수비 형태를 보였는데요. 페루의 투톱은 원두재를 가운데에 두면서 수비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면서 좌측면으로 볼을 보내면 페루의 투톱 중 한 명은 우리 풀백이 센터백에게 줄 루트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원두재를 밑에 있는 미드필더가 전진해서 압박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페루 미드필더가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면 원두재는 센터백한테 내주면서 이렇게 오픈된 루트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후방에서 세밀한 루트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페루의 수비 형태가 4-4-2로 위치하고 두 윙어가 풀백을 1대1로 견제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패스할 선택지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좌측면에서 빌드업할 때 주로 두 가지 패턴이 보였는데요. 황인범이 전진된 포지셔닝을 보이지만 반대 측면으로 짧게 전환하는 타이밍에는 황인범이 내려와 원두재와 같이 투볼란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미드필더 중 한 명은 우측 사이드에 껴주면서 풀백인 안현범을 높게 전진시키는 상황들을 보였는데요. 안현범이 높게 전진하면 윙어인 이강인은 안으로 좁히는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강인이 안에서 볼을 받으면 왼발로 전환하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오형규를 향해 찔러주는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실상 이런 그림보다는 안현범이 낮은 곳에 위치하는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안현범을 비롯한 이기재도 풀백 역할을 소화하면서 사이드에 넓게 위치하거나 높은 포지셔닝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낮고 안으로 좁힌 포지셔닝을 경기장에 보였는데요. 특히 안현범은 이기재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핏 보면 변형 백스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었고 안현범이 안으로 좁힌 상태에서 두 가지 루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로 넓게 위치한 윙어에게 줄 수 있는 루트를 통해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와 왼발로 전환하거나 세컨드 포지션인 황희찬에게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황희찬이 세컨드 자리에 위치하면서 볼 터치나 키핑해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강인이 안으로 치고 들어와 반대편으로 전환하면서 이재성을 활용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재성이 빠른 선수는 아니다 보니 왼쪽 측면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상황을 이어서 전개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안현범이 가져갈 수 있는 루트를 보면 이강인이 넓게 위치하는 상황에서 내려올 때 상대 선수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끌리는 상황입니다. 황희찬이 2선에서 침투하면서 오형규에게 주면 돌려칠 수도 있지만 오형규가 버티면서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강인을 안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아직 서로에 대한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시너지가 잘 나오지 못했다고 느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상황 먼저 보면 원두재와 황인범이 투볼란치로 위치하는 상황이죠. 원두재가 여기서 사이드로 껴주고 안현범이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강인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미들 지역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으로 보면 안현범이 좁혀있고 이강인이 넓게 위치하기도 하고 넓게 나오다 보니 안현범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줄 수 있는 루트가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어떻게 끌려 나오냐에 따라 안으로 줄 수 있지만 대부분 바깥쪽에 있는 이강인에게 주면서 안현범이 언더래핑하면서 상대를 끌어와주면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측에서는 이강인이 반대로 전환해주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측면은 이강인의 개인 기량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풀리기 시작했다면 좌측면은 그나마 풀어내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우측면에서 빌드업할 때는 황인범이 사이드에 껴줬다면 좌측면은 원두재가 사이드로 껴주고 황인범이 가운데를 지키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원두재가 사이드에 껴주고 이기재가 전진하고 이재성이 안으로 좁히는 포지셔닝을 보였는데요. 우측면에 비해 윙어와 풀백에 주고 빠지는 방식을 보이면서 측면에서 풀어나왔죠. 만약 풀어나오지 못했다면 다시 뒤로 주면서 뒤에 받쳐주고 있는 원두재의 오른발로 크게 전환해서 이강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파이널 서드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또 좌측면에서 이기재도 안현범처럼 좁혀 있다가 이재성이 넓게 나와서 상대 풀백을 끌어당기면 이런 틈으로 안쪽으로 좁혀 침투하면서 크로스로 접근할 수 있는 패턴을 자주 만들었죠. 좌측면에서의 빌드업을 보면 지금은 박지수가 뒤에서 받쳐주고 원두재는 후방에 위치하는 형태인데 지속적으로 한 명이 넓게 나오면서 위치하면 다른 한 명은 사이에 위치하는 방식으로 파이널 서드에 접근했었습니다. 이러다 상대가 자리를 다 잡고 여유치 않으면 반대로 이강인을 보고 길게 전환했는데요. 또 좌측면으로 오면 이기재는 좁혀 있으면서 윙어가 섣불리 우리 윙어에게 못 가게 두고 풀백이 나오게 만들면서 이기재를 계속 쫓아오게 만들면 크로스로 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 것이죠. 전반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후반전은 지속적으로 황인범이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고 나와 2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더 직접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현석과 조규성이 들어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원볼란치로 위치하고 윙어가 풀백을 당겨서 파생되는 이 사이 공간을 공격형 미드필더가 침투해서 포워드에게 패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죠. 그럼 수비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공격할 때는 4-2-3-1 형태였다면 수비는 4-4-2 형태에 가깝다고 봐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했을 때 페루는 4-3-3 형태에서 원볼란치로 위치하거나 상황에 따라 투볼란치로 위치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오형규와 황희찬이 투톱으로 위치한 채로 두 선수가 횡으로 같이 위치하면 한 명은 채널링하면서 몰아가고 남은 한 명은 페루의 빌드업 코어가 되는 선수한테 붙어있다가 센터백에게 압박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비 동선을 가져가면 사실 코어에게 갈 루트는 이 선수가 견제하기 때문에 원두재와 황인범은 코어에게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앞에 있는 두 선수에게 신경을 쓸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투톱이 횡으로 위치해서 센터백 2명이나 상대가 미드필더 1명을 최후방으로 껴있을 때는 윙어와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실점 상황이 대표적으로 방금과 같은 상황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황 예시로 키퍼가 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포워드가 채널링하면서 키퍼까지 도달한다면 다른 포워드는 이 타이밍쯤 이미 반대 센터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키퍼가 낀 상태에서는 페루가 수적으로 유리하기도 하지만 루트상 어느 쪽으로도 찔러줄 수 있기 때문에 황인범이 코어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이러다 보니 중원에서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백의 빠른 판단의 커브가 필요했는데 이런 상황이 김민재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이후 중원에서 밀리고 후반전에 이재성이 가운데로 들어와 상대 중원과 1대1로 둔 4-2-3-1 형태로 들어와 V자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실점 상황입니다. 페루 선수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미드필더는 사이드에 껴주면서 황희찬을 끌고 나오고 코어는 오형규가 견제해주고 있지만 윙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끌려 나오게 되고 측면에서는 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죠. 이때 페루가 측면으로 돌려놓는 과정도 황인범이 타이트하게 붙어주지 못하고 측면이 열리다 보니 원두재가 이후 상황에는 혼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물론 이재성이 내려오면서 커버를 하긴 했지만 불운하게 볼이 페루 쪽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앞을 향하고만 있기 때문에 사이 공간에서 볼이 들어오는 걸 너무 쉽게 허용했습니다. 이후 안현범도 몸이 다치면서 이 상황을 지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요. 다른 상황 한번 볼까요? 오형규가 센터백한테 붙어서 채널링 해주는 과정인데 이때 이미 황희찬은 먼저 나갈 준비를 하죠. 이렇게 투톱 간격이 벌어지면서 황인범은 코어를 쫓아 나오고 상대의 3명으로 구성된 미드필더가 우리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채로 중원에 위치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 윙어가 좁힐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준비한 것은 2선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그 공간에서 볼 소유를 신경쓰고 포워드가 돌려놨을 때 몸이 앞으로 돌려져 있는 선수를 활용해 공격 템포를 올리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새로 합을 맞춘 선수들의 시너지와 전술의 의도와 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 게 더 티가 나 보이기도 했고요. 또 수비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운 플랜이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김민재의 공백이 느껴지다 보니 수비 과정에서도 우리의 아쉬움이 꽤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